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연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룰을 개정했습니다. 100% 당원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도입했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네, 저는 수도권 총선 승리해야 된다, 중도층 매연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심의 반영을 아예 하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너무 명분이 없어요. 정치는 어쨌든 유불리를 떠나서 우선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명분이 좀 없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지금도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탄핵 이후에 몰락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걸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류도 했고 지지도 하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그 기대를 저버리고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총선 승리 위한 당대표 조건으로 수도권 MZ세대 또 공천에서의 독립성, 정확하게 그 방향하고 거꾸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고 이제 도대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연주 의원님처럼 네.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너무 네. 윤핵관당, 윤석열 당 만들려고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많죠. 당내에서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심 이렇게 걱정합니까? 걱정하죠. 왜냐하면 일단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또 출마하는 사람들 다 자기 이해관계 갈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쨌든 분명히 수도권 민심하고는 역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런 목소리가 좀 적게 들리는지. 최민희 의원님? 어쨌든 지금은 윤심 돌격 앞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용산만 쳐다본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윤심에만 따를 뿐 국민 눈치는 안 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윤심이나 윤핵관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사실 7대3으로 해도 이길 수 있어야 당대표로서 위신이 서는 거잖아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은 당대표가 돼도 이분이 당대표 되게 하기 위하여 100% 당원 투표로 룰을 바꾸고 네. 결선 투표까지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만드는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김무성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초기였죠. 네, 정부 초기에 서청원 의원을 사실 감옥에 계셨죠. 그분이 초기에.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그런데 특별 사면한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당대표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선거 나가서 의원 되고. 그런데 그때 총력을 다해서 밀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네. 그 이후에 이게 탄핵 트라우마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찐 윤핵관이 되는 룰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정서가 이렇게 개입되면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탄핵 트라우마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요, 화무 11홍, 건불 10년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제가 볼 땐 건불 한 2, 3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얼마 안 가요, 그 권력의 위세라는 게. 예. 그리고 다 지켜봤잖아요. 이때까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도 끝나고 나면 공천, 지금은 공천 때문에 다들 엎드려 있지만 공천 끝나고 나면 또 완전히 또 달라져요,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은 당을 장악하겠다, 또는 권력기관을 통해서 이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 봤어요. 뭐 보수 개면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권도 정권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거고 결국에는 국민들을 쳐다보면서 역사와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 최고의 그것이고 당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리 관심 있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봐도 제가 볼 때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이거 뭐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부질없는 일인데. 그러게요. 근데 왜 이럴까 도대체. 국민을 바라보는 척이라도 민심을 중시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돈 들이면서 당대표 투표하나요? 그냥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죠. 전윤식 님이 그랬고요. 네. 원종민님께서는 이러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지금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결선투표제는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당원 100%의 결선투표제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당원이라는 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당원을 오래 한 사람들만 당원이 아니에요. 그죠? 네. 보통 이제 그냥 한 3개월 정도만 당비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게 또 문제로 불거졌냐 하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는 어떤 세력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교회 뭐 단체 네. 그런 데서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하신 분들의 의사보다는 당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이해관계로 결집된 세력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원 100%가 위험하다. 이걸 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요즘엔 나오는 거고요. 네. 갈수록 극단화되어 가잖아요. 진영 논리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원과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이 어쨌든 중도적 민심이 반영되는 구조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20-30%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최근의 흐름이죠. 어차피 투표는 선거는 그 중도층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당대표니까 네. 중도층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부만 생각하는 얘기죠. 네. 네. 런던님께서 이현주 의원님처럼 개념 있고 투쟁력 좀 있는 사람 드뭅니다. 이번 정부에서 장관 자리 주고 좀 키워줘야 됩니다. 네. 개념이 있으면요 힘들어요. 네. 네,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요 줄 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래도 달라고 해야죠. 귀여운 여인님께서 최민희 의원님 오늘 핑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민희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습니까? 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기행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예, 왜냐하면 집값 통계를 왜곡했다 이런 건데 또 감사원이 나선 겁니다. 감사원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 국토부와 통계청 등이 그 집값 관련한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서해 피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엮어볼까 했는데 실패하고 사실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건도 그게 역사가 긴 거라 그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으로 옮겨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을 엮기에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부가 주요 통계를 왜곡했다는 이 코드까지 가져와서 전 정부 흔들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를 정적 죽이기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갑자기 통계를 왜곡했다 이렇게 나오면 통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사실관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알아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걸 계속 이슈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조사를 해서 그게 뭔가 드러나면 그때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막 하기도 전에 막 이슈화부터 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 지금 지긋지긋한 게요. 얼마 전에 그 나이스 평가 정보인가? 네. 거기서 이렇게 자료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그 영끌족이 최근에 무려 226만 명.
그리고 그 빚 폭탄이 거의 4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거기다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보면 PF 부동산 PF 부실 문제, 회사채 이게 자금 경색 문제,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코로나 오래 겪으면서 자영업자들 대출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무슨 사달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요 자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연해주고 다시 또 추가 대출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또는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건가, 여기에 대한 면밀한 토론과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막 뭐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 좋지만 그런 것들 그냥 조사해서 결과 나오면 그때 발표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슈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전 정부 죽이기 그리고 야당 죽이기 계속 하는데, 감사원이 계속 앞장서고 또 감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결과 일부를 과거에는 중간 발표 형식으로 또 중간 발표를 합니다. 감사원이 아무튼 뭐 이슈에마다 지금. 네, 왜 이렇게 감사원이 나서서 있습니다. 이런가요? 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잖아요. 저 이명박 정부 때 죄송합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전문 기자여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물가가 막 치솟으니까 물가 지수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평가하자, 몇몇 품목을 이렇게 한정해 놓고 30가지인가? 네, 이렇게 통계치를 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통계와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수사하겠다, 지켜보자고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지금 뭐 예산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참 진짜 이거 중요한 문제는 안 나오고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에 이제 원내 수석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잠시 최민희 의원님이랑 기다리면서 얘기 좀 사담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니었지만 국민의당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어쨌든 합리적인 쪽에 힘을 실어주고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국민의당이 있었으면 예산은 지금 타결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런 양당의 어떤 극단적인, 근데 이게 계속해서 정권만 잡으면 그전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가 모든 국정의 주요 과제가 되고, 이러다가 이제 시간 다 가고. 본질적으로 가면 정치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또 안 나와요. 정개특위가 지금 있긴 있어요.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당 기득권이라는 것을 허물어야 정치가 다양화되고 제3지대가 형성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거는 양당 기득권은 보전하고,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개특위에 두 분이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한테 내려놔라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결정권한을 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것을 국회가 결정하는 걸, 저도 정말 요즘에 생각이 깊어졌는데. 자, 오늘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그냥 시작됐는데요. 지난 금요일이 이태원 참사 49제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도 말이 좀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49제에 그 김건희 여사라도 참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냥 49제면 그냥 관저에 계시면 안 돼요? 그런 날은 조용히. 꼭 그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가야 되고, 술잔을 사야 되고, 아크로비스타에 떡을 돌리고, 이런 일을 꼭 49제 그 당일날 해야 되나요? 그날이네요. 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기획하는 사람은 그냥 기획해서 그 일정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한쪽에서는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데이트하는 것처럼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웃고 있고,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한 대조가 되는 장면을 대통령이 연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섭섭합니다. 49제를 이제 가셨으면 좋았겠지만 또 뭐 그것은 뭐 안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그러면 이게 정무적으로라도 누군가가 대통령실에서 지금은 오늘은 이런 때니까 그죠? 그렇죠. 예, 조금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나요? 그게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게 지금 자칫 마치 어떤 이념, 이거 이념하고 관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사실은 측은지심이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인데, 이거 마치 보수 정당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야멸차다, 좀 모질다, 이런 이미지 남길까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열심히 또 정치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지금 그런 프레임 속에 갇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층이 어디냐면요. 30대, 40대, 50대 이런 어떤 학부모층이거든요. 부모층. 학부모라기보다는 하여튼 아이들이 한 10대, 20대 있는 그 부모들 층이, 저도 사실 10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부모만 해도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층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사느냐. 수도권에 가장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인구의 대다수가 그 연령대예요. 40대, 50대 이 연령대인데, 그러면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수도권에서 승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유족들이 조롱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정치가 이런 상처와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렇죠. 좀 통합하고, 네. 국민들을 좀 통합하고 좀 보듬고. 뭐 이게 지금 이 유가족들께서 구체적으로 뭘 막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자식들 살려내라는 네. 것도 아니고 뭘 네.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들의 이제 아픈 마음, 이거 공감해달라, 딱 그거거든요. 아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이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의 어떤 그 책임, 진상규명 책임, 이건 물어야죠. 공감, 이런 것 좀 요구를 하는 건데, 50일 동안 정치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이제 개문 발차했습니다. 야3당에서 단독으로 그냥 출발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까지 국민의힘이 안 받았잖아요. 네. 저는 그것에는 뭔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총선 전략이 예산안에 투영돼서, 저는 이 예산안을 합의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당 쪽이. 그래서 거대 야당 때문에 예산이 지금 계속 질질질 이렇게 예산 협상이 잘 안 되고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총선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23% 4% 이 안이 국민의힘에서 제시된 안이래요. 법인세 23% 내지 4%로 인하하는 안이. 1, 2% 인하? 네. 그 안이 이미 나왔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회의장이 1% 안으로 중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예산안이 통과 안 돼서 국민께 죄송한 유감이다 이런 뜻을 표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볼 때 이거는 지금 예산안을 발목 잡는 건 민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하면 증인이 채택돼도 증인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채택했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의 발목을 집권 여당이 잡음으로써 예산안에 대해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국정조사와 예산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통과가.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도 물 건너가고, 이런 양수 겹장에 안 좋은 수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이게 예산이 준예산 사태로 가게 되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것이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예상을 한다면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책임 있는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게 준예산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뭔가 진행해 나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렇게 여당일 때 이렇게 박근혜 정부나 이럴 때 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막 애를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만 저는 민주당에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회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준예산 사태가 나면 야당도 비판을 들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여당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약간 하는 걸 보면 여당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권 1년 차니까 그냥 워낙 뭐 사실은 비판할 건 하더라도 저는 그냥 이거는 빨리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포용을 해서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빨리 국정조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동의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경찰국 관련하여 그게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소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경찰국을 하겠다는 그 상황에서 예산을 그럼 하나도 배정을 안 해주겠다.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그거를 또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계속해서 예산 질질 끌고 국정조사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지금 국민들이 봅니다. 아마 야당한테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저런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만 국정조사 하나라도 야무지게 하는 모습을 아마도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속보 말씀드립니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50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방당국에서 장비와 소방인력 투입해서 고립된 승객 빨리 구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무사히 잘 돌아와야 될 텐데 주말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 서해안 호남 지역에는 굉장히 고립된 곳도 많더라고요. 또 사건 사고 많은데 별 탈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경제도 혹한기라는데 경제 얘기는 또 못했어요. 네. 언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대책은 정부나 뭐 정치권에서도 갖고는 있겠죠.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겠죠. 지금 뭐 논란 때문에.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근데 갖고는 있겠죠. 걱정스러워요. 진짜요. 걱정입니다. 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지. 지금 이거 부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요. 가계부채. 네, 이게 심각해서. 이연주, 최민희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